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양국이 통상과 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관세, 대미 투자,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재편뿐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안보 패키지까지 이번 합의는 우리 경제와 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합니다. 충청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생생토론 한미 팩트시트 내용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안보, 통상, 환경 변화가 충청권에 던지는 과제, 그리고 앞으로 정부, 국회, 지역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유성구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정아입니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시간 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은권입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정세은입니다. 엄태석 서원대 명예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So there still are details here that need to be fleshed out, even though this is the general guidelines for doing so. 네, 한미 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통상과 안보 분야, 이 여러 분야를 총망라한 공동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 발표됐습니다. 이 정세훈 교수님, 먼저 팩트시트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한국어로 번역하면 설명 자료라고 번역할 수 있어서 그 말 그대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 바를 이렇게 설명한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양국의 공식적인 협정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인트 팩트시트라고 해서 공동 설명 자료죠.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 양국이 따로따로 그 자기가 이해한 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확인했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법적인 그 강제성은 없지만 서로의 이제 의견을 담고 설명 자료를 바로 팩트시트라고 본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팩트시트를 점수로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황정아 의원님 얼마나 점수 줄 수 있을까요? 이번 협상은 정말 어려운 협상이었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의 시대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일변도 정책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실용을 모두 지켜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을사년이 떠올랐다라고 할 만큼 불평등했던 미국의 초기한에 대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지킬 수 있는 최대치를 지켜낸 결과입니다. 저 또한 국제정세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국력의 차이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거의 80점이 만점인 그런 시험지를 받긴 했지만 우리 현실이 100점짜리 시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만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던 김정관 장관조차 꽈락을 면한 것이다라고 아쉬움을 표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공직자들을 두고 시험지 채점하듯이 몇 점이다라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에 임했던 공직자들의 진정성과 노력에 대해서 100점이었다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이 관세 협상 자체가 불공정했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직설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지 자체가 100점짜리 시험지가 아니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은권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한미 팩트시트는 미국이 주장하고 하는 것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또 강제적인 조항까지 들어간 실행 방법까지 담겨 있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것은 협력하겠다, 지원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원론적인 것 뿐이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진 아주 백지 상태인 것 같은 그런 국익 훼손 시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7월 30일경에 첫 번째 협상이 시작됐을 때 끝나고 나와서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할 때 뭐 농축산물도 개방하지 않겠다 뭐 해서 참 굉장히 다행이구나스럽게 받아들였는데 8월 25일 날 대통령이 미국에 가셔서 하시고 돌아오셨을 때도 참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도 않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라고 처음에는 평가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3,500억 불에 만약 그 합의문에 사인을 했으면 서명을 했으면 나는 탄핵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잘못돼 갖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진행되면서 에이펙 정상회담일 최종적인 합의가 도출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팩트시트가 나왔는데 팩트시트에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의 다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 계획까지 담겨 있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장한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후속적으로 어떻게 협상을 임해서 실현 나갈지 이런 부분 아쉽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회담에 임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셔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국익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좀 빠졌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엄태석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여야가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정쟁을 하고 많이 싸웁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선의를 가지고 임하죠. 특히나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국익 우선에서 최선을 다한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손해를 보자고 나서는 공무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을 텐데 조금 전에 황정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 없거든요. 중국은 히토류 있습니다. 일본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한 국가입니다. 대만 TSMC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반도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패트론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후견인과 같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미국이 태세를 전환한 것이죠. 왜냐 그러면 무역과 복지 비용 때문에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부채도 어마어마하고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가 그것도 중간에 4년을 띄우고 두 번째 재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협상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었고 그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보시면 평화, 번영, 안보란 단어를 잘 보시면요. 그게 상당 부분이 미국 위주의 발언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최선을 다한 노력을 했지만 주도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고 그 팩트시트,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거기에 단언적인 것은 미국에 유리한 관세율 같은 건 단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로 한다. 그거 여러 가지 사안이 몰려있을 때는 그중에 높은 거를 적용한다.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유보적입니다. 고려할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 의향이 있다. 앞으로 남아있는 협상에서 우리의 대표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끌고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바로 출발이다라고 보시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팩트시트 자체는 논의의 출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어지는지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세훈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평가해 주시죠. 예, 미국은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 너무나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이고 아마 다 인정을 하실 테고 지난 7월 30일에 사실 1차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서 투자를 해라라고 했을 때 예. 처음에는 뭐 그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7월 30일에는 협상을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 직후에 미국에서 당장 현금으로 전액을 달러로 그걸 보내라라고 해서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큰 충격에 휩싸였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이제 거기에 비춰보면은 최종적인 협상 결과는 선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사실은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있다. 큰 틀에서의 불확실성은 제거했지만 향후에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계속해서 아마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한 몸이 돼서 같이 노력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 국익만 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 55% 우리 정부가 잘했다. 그리고 26%는 잘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변국 가운데 어떤 나라와 그리고 어느 나라와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네, 살펴봤더니 71%가 미국을 선택했고요. 16%가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각자 보시기에 팩트시트에서 중요한 지점들도 있을 것 같고 우려에 하거나 이 주목한 지점이 다 다르실 것 같은데요. 먼저 키워드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세입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그리고 관세 15% 상한 그리고 공급망과 산업 재편까지 한국 경제 전체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됐습니다. 실제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먼저 이은건 위원장님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정부는 최악은 피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한국 산업 관세 15% 상한과 또 3,500억 달러 투자라는 족쇄를 차고 뛰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15% 상한의 함정이 있습니다. 관세 15% 상한이 마치 안전장치처럼 포장은 되지만 실제로는 한국 수출품에 항상 최대 15%까지 질 수 있고 고관세 체제를 제도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차는 상시 15% 비용을 품고 미국 시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3,500억 달러 추가도 문제입니다. 그중에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매년 200억씩을 넣겠다고 정부가 설명을 했는데 과연 그 돈이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애환보육을 해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손실이 났을 때 누가 이 부분을 책임지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규모만 보면 사실상 통화, 재정까지 묶어버리는 강제 동맹조약급인데 우리는 확정된 현금을 주고 미국은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어음을 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 협상이 있을 때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청해서 동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손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황정화 의원님께서는 이 관세 15% 인하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최악은 피했다고 보지만 이제 우리는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강대국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될 사실이고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처럼 국력을 키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등장한 새로운 키워드, 조선과 원전입니다. 조선과 원전은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예. 전통적인 전략 산업에서부터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협력적 파트너십을 미국과
이번 관세 협상을 교두보 삼아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계에서도 지금 일방적으로 밀릴 수 없다라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상공회의소는 팩트시트 확정 이전에 이미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분야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된 점은 다행이다. 첨단 산업 분야의 투자와 기술 교류, 인적 교류 등의 협력이 한 단계 더 공고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팩트시트 확정 직후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정부에 감사한다. 앞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겠다. 하나그룹, HD, 현대 등등 해서 최근 그룹 총수들이 약 833조의 규모의 국내 투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후속 조치들이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대규모 국내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규제 완화, 이거 역시 필요하다고 보이고 속도전을 내서 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지금 규제 완화라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세가 이제 자동차 분야는 25%에서 15%로 좀 인하가 됐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15% 이하로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반도체는 타국과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분야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엄태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 부분에서 주목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여론조사에서 한국과 관련 있는 나라 세 군데를 봤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 이 3개국이 우리나라와 경제 안보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출 수입 시장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이 저쪽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는 아픈 과거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겪었고요. 예. 중국과는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국가였고 우리를 상대로 해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제일 먼저 참전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후견인처럼 저희들을 도와줬던 나라인데 이 나라들과 있어서 관세 문제가 나올 때 관세는 미국에서 우리에게 받는 세금입니다. 세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거의 90% 이상이 무관세로 계속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생겼으니까 미국 시장 안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좀 잃게 되죠. 왜? 물가가 올라가고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가면 덜 팔리는 거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은 2.5%를 내던 관세를 15%로 올린 것이고 우리는 아예 안 내던 관세가 15%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의 타격은 없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이제 현지에 가서 차량을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이 대미 투자를 원해서 가는 것에다가 가고 싶었는데 갈 기회가 생긴 게 아닌 거지라는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대기업 총수를 불러다가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보수 정권은 기업 프렌들리, 진보 정권은 노동 프렌들리라는 말을 하는데 이번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실용주의 노선에서 기업들을 자주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고용도 끌어냈고 국내 투자도 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관세를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실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워낙 트럼프가 상대하기 어려운 지도자입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손익 계산이 분명한 사람인데 내년에 지금 중간 선거가 걸려 있는데 별로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관세를 올려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딴 나라로부터 받게 됐는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국내에서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저항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협정을 밀어붙이는 그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템포를 조절해서 미국, 일본도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조금 시간을 끌어가는 것도 좀 이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번 관세 협상 자체 내에서 미국이 워낙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공정하게 이 게임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조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이 말씀해 주셨고요. 정세훈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사실상 무관세 수준에 가까웠는데 지금 관세를 높게 매겨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여파가 크게 미칠 수밖에 없죠. 예.
당연히 미국으로 이제 수출 들어가는 그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만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전 세계 국가들이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아까 일본 말씀하셔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다 같이 똑같이 이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 미국 수출품들 간의 경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 그 제조업의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빠지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15%의 관세율을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미국 제품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수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달간 상황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가 풀린다는 점에서 이것은 나쁜 것이 조금 더 좀 완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좋고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더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 투자 부분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던 것이 자, 이쪽에 와서 생산 공장을 이쪽으로 옮길 거 아니면은 수출할 생각도 하지 마라라고 해서 저희가 수출 시장은 지켰지만 한편으로는 공장을 그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공장을 옮기지는 않더라도 신규 공장을 그쪽에 져야 하든지 그러면 사실은 국내에서 고용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좋겠지만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고 그럼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도 미국으로 가는 공장을 뒷받침하는 R&D라던가 부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그리고 첨단, 새롭게 실험하는 그런 것들은 한국에서 해서 미국 시장에 이렇게 진출한다는 개념으로 이 전체 투자 이 향후에 추진을 그렇게 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이거를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많은 부분이 가는구나. 그러나 미국으로 가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한국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한국의 고부가가치 쪽으로 재편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서 많은 예산이 R&D 예산이라던가 그다음에 AI 투자 예산으로 잡혔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좀 쌍으로 이번 정부에서 그것을 발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수출 시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럼 최대한 그 투자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내에는 기술력을 높이는 투자가 필요하겠고 미국으로 나가는 투자도 한국이 조금은 더 유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이 여기 투자해라라는 것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여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나중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 이런 것이 들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합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무조건 미국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거의 수익이 안 날 곳 그런 곳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점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은 3,500억 달러 이제 대미 투자를 해라라고 우리나라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조선업에 1,500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에 2,000억 달러 투자를 이제 해야 되고 연상한 200억 달러라는 기준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럼 과연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요. 위원님, 우리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대전의 경우에는 대전 충청에 특히나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전의 경우에 반도체 사업체 수가 232개나 되고 바이오 사업체 수가 302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익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연 매출액이 각각 6조 원, 2조 원에 달하고 대전에 있는 상장 기업의 42%가 바이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알티오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등의 코스닥 시총 10위권 이내 기업들이 다 대전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에 대전 반도체 기업에서 반도체 수출액 직접 회로가 1억 5,200만 달러, 대전 내 전체 수출 비중의 12.9%가 반도체 쪽이고요. 그리고 충남의 반도체 수출액 전체가 130억인데 충남 도내 전체 수출액의 50%를 차지합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대전이 1억 900만 달러 차지하고 있고 충남이 4억 5,8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걷어냈다라는 성과는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쟁 국가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게라는 안전망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도 복제약 무관세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초고율 관세 리스크를 탈피한 거, 그리고 EU, 일본과 같은 최혜국 대우를 확보한 일,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다라는 게 산업계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아예 없었던 부담이 지금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금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바이오, 우주,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에 MOU 맺고 있고요. 미국의 최첨단 기술력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 그리고 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 첨단 산업 도약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반도체 특별법을 11월 이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예산, 아시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R&D 예산이 역대 최고인 35.3조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AI 예산만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10.1조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을 편성해서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도 추진력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 내년도에 지금 1조 원이 정부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5천억 원 더 이상 추가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목리를 부려서 대한민국의 이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건데요. 재정을 마중물 삼아서 지금 첨단 산업을 도약시키려고 하는 판국에 AI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사실 대덕특구를 망쳐놓았던 그 장본인이 국민의힘 아니었습니까? 대전의 민생경제 그 자체였던 R&D 예산을 윤석열 정부에서 5.2조 원이나 삭감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년도 대덕 연구단지에 국립 AI 과학연구소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프로젝트 가동을 위해서만 예산이 400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이고 과기부총리제가 신설되었고 PBS 제도의 단계적 폐지, 그리고 연구 관련 규제는 모두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국가과학자 제도의 도입 등등 그 어느 정부도 이렇게까지 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자 중심의 제도를 펼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정쟁은 그만하고 진짜 성장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충청권 산업들의 도약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황정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 당시에 사실 이 조선업과 같은 산업이 몇 개만 더 있었어도 우리가 협상이 더 수월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좀 제기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황정아 의원께서 우리 국민의힘을 좀 질타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고요. 자, 지금 황정아 의원께서는 윤석열 정부 때 연구된 이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망쳐놓은 국민의힘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이 망쳐놨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더불어민주당에 특히 황정아 의원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게 과연 정상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한미 패트시트도 마찬가지지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이 과정을 설명해서 동의를 얻어서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 맞습니다.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명을 안 해줍니다. 설명을 좀 해주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함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입장에서 황경화 의원이 와가지고 국민의힘을 여기서 비난하고 있다? 저는 그거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자고 해놓고 토론회에서 비난,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당에서 좀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함께 가자는 취지로 이해도가 설득도 해서 한미 팩트십에 나타나다시피 이런 부분을 공동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힘이나 국민들, 전문가들이 지적한 부분에서 왜 굳이 잘했다면 국회 비준을 피하려고 하느냐. 떳떳하게 내놓고 잘한 거면 비준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도 대한민국에 나오는 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잘 해줄 텐데 배제시키고 혼자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비준을 거치는 것이 정부 여당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충청권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한미 합의는 수도권이나 대기업의 문제를 떠나서 충청권의 산업구조 전체를 다시 짜는 그런 합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부품이라든지 또 대전 같은 경우는 네. 대전의 경우. 대전은 반도체라든지 네. AI라든지 또는 국방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정 플랫폼 정책 중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서 각자가 그 지역의 특성을 찾아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권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권의 의원들이 힘을 함께 모아서 네.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된다. 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안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한미 팩트 시트 경제 분야 그리고 또 안보 분야도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안보 패키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엄태석 교수님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그 예상이 되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의 군사력, 안보 진영 그리고 해구산에 좀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런 네. 것 때문에 분담금 때문에 이제 계속 이슈가 되어서 그것들을 정부가 처음에는 분리해서 가려다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핵잠이라는 것을 이 우리나라의 수건 사업입니다. 국방 분야의 수건 사업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예, 정확히 말하면 핵 추진 잠수함이 예, 되겠죠. 맞습니다. 한때 뭐 원잠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핵잠이라는 용어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정확히 표현하면 핵무기를 발사하는 건 아니고 핵 추진으로 가는 잠수함을 이제 건조하게 원래는 연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향적으로 만들자고까지 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하는 게 국내에서 만들 것이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필리조선소,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하나오션 거 아닙니까? 그 조선소가 하나오션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외교적인 용어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고려해 보겠다, 용의가 있다, 의향이 있다는 말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고 유리하면 한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그 3,500억 투자하는 문제를 그나마 덜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마스가 아닙니까? 마스가. 조선업. 네, 조선업을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나머지 2,000억 투자를 10년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라든지 국제 외환 시장을 고려해서 좀 유보해 주겠다는 그 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너희들 조선업에 기여하겠다고 했으니 들어와서 조선소도 짓고 여기서 만들라는 논리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한다. 조금 전에 정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습니다. 미국이 어느 쪽에 투자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선명하죠.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조업이 뭡니까? 조선소, 철강, 자동차 이런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거죠. 그러면 이 우리가 핵잠을 얻은 것이 미국과 우리의 동상이몽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안보 패키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이전에 패트론 클라이언트 관계가 아닌 이제는 거의 대등한 관계, 가까운 형 정도로 간 겁니다. 옛날에는 형제였다면 이제는 그냥 동네 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공짜로 뭐 너네 물건 세금 안 물리고 안 살 거야. 그다음 방위비 왜 일방적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니 방위비 분담금 더 내. 거기다가 현대화라는 말의 의미는요. 관계의 변화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화된 우리 물건 사라는 겁니다. 국방 물자들이요. 이러한 부분에서 한미 관계가 이렇게 되면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팩트시트를 자세히 보면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까운 사이로 정의하고 한미일을 하나의 아주 가까운 진영으로 딱 묶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거기다가 물론 원래 가깝긴 하죠. 거기다가 북한과 중국을 위협적인 요소로 팩트시트에다 담았습니다. 거기에 핵잠이 가세한 겁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의 총질만 안 하다 뿐이지 이러한 부분에서 신냉전 구도가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 끼어 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과 경제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수 없는 최대 상대국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안보 패키지가 만들어내는 외교적, 안보적, 군사적 문제도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네, 신냉전 구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이은건 위원장님, 이 안보 패키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지금 엄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그 핵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냈다. 저도 그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핵잠 수합 문제가 이번만 나온 게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다시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나왔을 때 미국에서 그동안 뭐 했느냐?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도 저는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자, 승인하겠다. 저는 자존심 상합니다. 솔직히. 미국에서 우리가 잠수함 만드는데 왜 승인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자주적인 국방 문제인데, 안보 문제인데, 연료를 대줄 것이냐, 안 대줄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그런 문제지, 핵잠수함을 만드는 걸 우리가 승인해 준다? 저는 그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핵잠 같은 경우에 좀 더 과거보다 진전이 돼야 된다면 정말 핵심적인 연료를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이냐, 또 기술, 뭐 장소, 비용 모두 이런 것들이 이번 그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면 더욱더 진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가 볼 때 한다고 했어. 언제 한다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한다고만 했지. 그럼 과거와 똑같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화하지 않았다 이 부분 지적하셨고요. 예, 황정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인권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번 핵 추진 잠수함은 정말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입니다.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북한까지 지금 해군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고 캐나다도 물론이고요. 이러한 군비 경쟁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잠수함입니다. 아군조차 탐지가 어려운 그 은밀성으로 작전 수행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데 기존의 잠수함과는 달리 핵 잠수함은 자막 능력이나 속도 등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전략 자산으로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SLBM 탑재의 잠수함에 대해서도 바로 대응할 전력의 다양한 해협 위협까지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 추진 잠수함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SMR입니다. 원자를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우라늄 농축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나라가 원래도 잘하고 있던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 ADD, 방위사업청, 그리고 한국원자력연료 등 방산업체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 있습니다. 대전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넣을 것이 확실한 새로운 바람이 될 것이고요. 농축, 재처리를 시행하려면 첫 번째,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이고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금 역대 최초로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공식화와 핵연료 자주권 관련된 지지, 긍정 의사를 밝힌 점, 이건 분명히 역사에 남을 만한 분기점이 될 일이고요. 이 성과를 실제 핵 잠수함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다 같이 민간, 지자체 같이 속도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정부는 재계 총수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VCR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저희 기업들은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희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네, 앞으로 남아있는 협상 그리고 후속 협상들이 남아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정화 의원님 어떤 부분 우리가 좀 더 챙겨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내부 압박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없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압박이 너무 심하셔서 오히려 죄를 뿌리는 상황이고요. 망하길 바라면서 기우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에이펙 때는 성과 가져와라. 그리고 29일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 타결했을 때는 뭐 합의문이 없는 백지 외교다. 그리고 나중에는 팩트시트 합의를 발표했더니 백지 시트다. 이런 식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미 관세 협상 비준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조항 하나하나의 법적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익을 위한 요구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실패한 협상인데 왜 우리나라가 스스로 목줄을 더 달아야 됩니까? 경기장에 나가 있는 선수들에게 힘을 주지는 못할 망정 완전히 유연성을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아예 바꿀 수 없는 족쇄를 달겠다는 것인데 이걸 국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만 해도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데 특별법은 안 된다고 하는 저희는 무엇입니까? 국회에서는 협상 결과 그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국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도 지금 관세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준을 하면 국제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우리만 거기에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익을 오히려 해치게 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왜 비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초등학생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AI 시대에 하루만 뒤쳐져도 몇 년이 뒤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첨단, 최첨단 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내에 반도체 특별법 등 첨단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원법들을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국회 책무가 태산처럼 큽니다. 정치적 이익만을 쫓아서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국민들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은건 위원장님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황정화 의원님은 계속 우리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시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야가 어떻게 협치를 하고 국익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토론장에 나오실 때 그 준비해 갖고 오셨나요? 저는 그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발목을 잡는다. 잘못하는 게 있으면 잡혀야지요. 그걸 남 탓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여당의 자세가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통해 한미 팩트시트가 가져올 경제, 안보의 변화와 충청권 산업에 미칠 파급을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오늘 토론이 여야의 갈등이 아닌 충청권 성장의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한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